오랫동안 남극을 탐험 중이었던 한 연구원은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최북단까지 이동하던 중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휩싸임과 동시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세한 관찰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순간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설원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인류의 존망을 가를 대위기가 결국 찾아온 것입니다. 극지방을 뒤덮고 있는 빙하라면 보통 하얀색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빙하는 환경에 따라 녹색, 검은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을 띠고 있죠. 녹색 빙하는 미네랄 함량이 일반 빙산에 비해 약 500배가량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육지의 미네랄을 바다로 옮겨주는 나름대로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색 빙하의 경우 산불로 인한 그을음으로 발생하는데 햇빛을 반사시키는 효과를 떨어뜨려 해빙을 가속화시키는 악영향이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큰 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붉은색 빙하만큼은 절대 발견돼서는 안 된다. 수세기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여겨졌던 붉은 빙하는 최근 독일 지질학 연구소에 의해 마침내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극한의 온도에서 생존할 수 없는 40여 종의 미생물들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이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지방 기온의 상승은 미생물들의 폭발적 증식을 초래했고, 이를 증명하듯 지난 3월 베르나드 스키 연구 기지에서도 붉은 빙하가 발견되기도 했죠. 극지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미생물 번식 자체만으로 빙하의 해빙 현상이 촉진되는데, 붉은색까지 입혀지며 햇빛 반사율 저하와 시너지를 일으켜 광범위한 지역에서 빙하들이 싱크홀처럼 움푹 파이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대 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공포에 떨었는데, 그 이유는 붉은 빙하 자체가 아닌 이후에 벌어질 충격적인 예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빙하 속에 오랜 세월 잠자고 있는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여전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교적 익숙한 바이러스의 공격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지의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현재 세계 연구기관들이 매우 위험한 잠재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는 고대 바이러스들의 위협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차 현실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은 티베트 굴리아 빙하를 50m 정도 깊게 뚫고 표본을 채취했는데, 연구 과정에서 1만 5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됐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은 빙하기 때 만년설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며 최장 10만 년까지 무생물 형태로 동면이 가능, 기온이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빙상 코어 샘플을 분석하고 미생물학 기법을 이용해 얼음 속 유전 정보를 기록한 결과 33가지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28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것이었죠. 앞서 201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팀 또한 시베리아 연구 동토층에서 3만 년 전에 존재했던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몰리 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 명명된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0.6 마이크로미터로 자이언트 바이러스로 불릴 만큼 거대한 데다가 유전자도 무려 500개에 달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9개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셈인데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영구 동토층에 상당한 양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바이러스는 아주 약간의 입자만으로 전염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해빙으로 자연스럽게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최초 발견된 곳이 석유나 기타 광물 자원이 풍부해 향후 인간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는 점에서, 만약 철저한 조사 없이 이 지역에 상업적인 진출을 시도했다가는 그동안 멸종됐다고 믿었던 바이러스가 부활하는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음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측은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여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원인 모를 탄저병이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중북부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 12세 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고, 같은 지역에서 술록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탄저균이 발견된 것은 1941년 이후 75년 만으로, 당시 정부 측은 테러나 적국의 의도적인 실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최근 야말로네네츠 지역에서 발생한 35도를 오르내리는 이상 고온 현상을 근거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 동물 사체 속에 숨어있던 탄저균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병이 퍼졌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는 사실로 밝혀졌는데, 2013년 한국 극지 연구팀이 남극 빙하 속에서 30만 년 전 박테리아를 추출해 배양했더니 다시 활동을 재개한 사건이 있었고, 켄터베리 대학 연구팀 또한 700년 된 캐나다 술록의 배설물에서 고대 바이러스를 소생시켜 이를 통한 전염병 확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적이 없는 현 인류에게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팬데믹으로 번지게 될 시 이는 현대 과학으로 해결 불가능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다수의 빙하가 해빙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냉동 상태로 수만 년간 생존 가능한 고대 바이러스의 지독한 생명력으로 볼 때 해류나 선박에 붙어 퍼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 즉 영화에서 보던 일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이것이 가장 확률 높은 경우라고 보여져. 비슷한 예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다면 인류가 몇 년을 못 버틸 거라고 주장한 과학자도 있었어. 시베리아에서도 실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의사들이 아무것도 못했다고 한다. 지나치게 과장된 점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야.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살아난다고 해서 전염병이 된다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모든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건 아니거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지. 현재 인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에 대해 전혀 예방접종이 안 돼 있다는 사실. 당연히 감염되면 큰일 나겠지.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건 한참 전이었는데 벌써 시작됐을지도 몰라. 가끔씩 권인 모를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두가 안전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이건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 될 거라는 점에서 과학자들이 긴장하고 있어야 해. 끔찍한 가설이지만 나라면 신경 끄고 현실에 집중하겠어. 적어도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 빙하가 전부 녹지는 않을 테니까. 녹색 빙하는 미네랄 함량, 왜 말이, 일반 빙산에 비해 약 500개, 700년 된 캐나다, 말이 꼬냐. 일화여로 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 엔진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유일무이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일화여로 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 이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의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왔다.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널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E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했다. 또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했다. 일화여로 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해 지프레트 미턴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항공기 엔진 사업 전체의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 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업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지난 1월 주식회사 일화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하며 항공기 구동, 악연료 분야와 KEFX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을 새로 또 지난 9월에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항공 엔진 부품 전문업체이니 뎁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했다. 일화여로 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GNP-NW 등 세계적 엔진지 조사에 인적 거점해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에 EG 엔진 장착 우선 협상업체 선정. 한국형 전투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가버션을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인은 KEFX 가장 착할 엔진으로 F4 114g E400 엔진을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칠레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이제 200 엔진을 제안했으나 지의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F414g E4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실제 대추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누적 생산량은 약 1,500대이며 1995년에 초도 비행을 했다. 미군 보잉사의 전투기 파-18, F 슈퍼 호넷 전자전기의 28g, 스웨덴 사회의 전투기 구리펜 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유로제트 어제 200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이 19,850파운드이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개다.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엔진이다. 한국형 전투기에 미지 이 엔진 장착 우선 협상업체 선정이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 인한국 항공과 일화테크윈이 첨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 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지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10일에서 15일 기술 능력과 비용 의계 분야를 평가해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3분되었다. 지위를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방사청은 앞으로 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E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 기종이 결정됨에 따라 KE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에는 KE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타 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제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일화 탈레스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월 KEFX 사업 착수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데 이어 3월에는 체계 요구조건 검토 회의를 개최해 KEFX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방사청은 이달 초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기로 한 KEFX 기술 21개 항목의 1차 부채화 작업을 끝냈고 지난 4월부터는 미국 로키드 마틴 전문가들이 KEFX 사업의 본계 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기술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화테크윈 미지사와 KEFX 한국형 전투기 장착용 F414 엔진 한화테크윈은 지난 7월 12일 영국 함버러 에어쇼에서 KEFX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본 계약으로 일화테크비는 엔진을 KEFX 전투기에 통합 장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체계 개발 기간 동안 원활한 비행 시험 지원 및 향후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종합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KEFX 엔진 사업 규모는 체계 개발까지 3천억 원이지만 양산 납품 시 1월 8일 조 수출 및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로 2조 원 등 총 4조 원 이상까지도 기대된다. 2026년 완료가 목표인 KEFX 체계 개발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지휘의사는 KF-X에 장착할 엔진으로 F4 114g E400을 제안하여 지난 5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KF-X는 21,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F4 114g E400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 전투기가 될 예정이다. 한화 테크윈 관계자는 KF-X 엔진이 국산화되면 국내의 생산 설비와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재기가 안정화되는 등 향후 전투력 최적화와 운용비 절감이 용이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KF-X 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된 국내 생산 설비 및 기술 협력 인프라를 공군 전력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사업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화 테크윈은 대한민국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엔진 주력 업체로서 지난 1980년 G4와 기술 제휴로 포제트 엔진 생산에 나선 이후 1986년 N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항공 엔진 사업을 강화해 온 일화테크윈은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의 엔진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회사와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엔진 부품 공급권을 연달아 수주하며 주목받고 있다. 2014년 미피 NW400TF 엔진 부품, 2015년 01월 G2 사립 엔진 부품, 2015년 6월 미피 NW4 엔진 부품 공급권 획득, 2015년 12월 미피 NW4와 차세대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참여 등 일화 테크윈은 최근 2년 사이에 총 70억 불에 이르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과 늘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된 일화 테크윈은 글로벌 항공 방산 및 첨단 장비 솔루션 리더라는 신비전을 발표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G4와 KF-X 엔진 국산화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한화그룹 기계방 산부문의 주력 계열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의 극비 무기인 패탄 개발 사업 국방 전기 계획을 통해 M4탄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EMP 무기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 초반부터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EMP 무기 사업 대공개. 지난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차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국방부는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고 호칭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이 건조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와 앰프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였지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 체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 2세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 미사일 사업, 2007년부터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업 그리고 한국형 전자전 무기체계입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의 국방학술대회 등의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다 3대 전략무기 중의 간략히라도 그 존재가 소개된 한국형 앰프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을 참조해 주십시오. 앰프 무기 개발 사업 일환. 언론은 국방부가 2020년대 후반까지 앰프탄을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실용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보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펄스 전력 방식이 인피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1997년에 기초적인 ENP 무기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지속해 드디어 2009년 1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4년간 6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인피탄을 개발한다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앰프 무기 가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하기에 따라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인 암호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MP 무게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져 사용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무기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EMP 무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본 방식의 무기는 이미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형태로 제조되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도심지에 위치해 폭격이 곤란한 이라크에 방송국과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들 막스 발전기 타입의 장점은 배터리와 축전기를 사용해 순간적으로 충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고출력 앰프를 방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크기가 크고 복잡해서 전 폭기로 운반할 수 있는 대형 폭탄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장 압축 혹은 조금 구조가 다른 자소 가축 발전기 방식이 모두는 복역의 폭발력으로 전기 코일을 순간적으로 압축해 강력한 ENB를 형성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전원 장치를 사용해 구리관 외부에 감겨진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구리관과 코일이 감겨져 있는 공간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구리관 속의 폭약을 한쪽 끝에서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폭발시키면 구리관은 반대 방향으로 파괴됨과 동시에 구리관과 코일 사이에 있던 자기장이 급속히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때 압축된 자기장은 코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버터를 사용해 앰프 자파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장 압축 방식의 앰프 폭탄입니다. 이들 폭약 압축식 ENP 무기는 소형화가 가능해 수류탄 크기부터 시작해 155mm 포탄이나 탄두 미사일 장착용 등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